이리 와봐. 술 한 잔 따라봐. 네? 뭐라고요? 말을 왜 두 번 하게 만들어?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르라니까. 나도 이런 미인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보고 싶네. 싫은데요? 싫어? 남편 승진하는 거 안 보고 싶어? 출세길 막지 말고 이리 와서 따라보라니까. 죄송한데 제 남편은 출세길 막힐 일 없어요. 왜 없어? 내가 고가 거지같이 써주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던가 말던가 저희 남편은 출세길 안 막혀요. 자기 남편 금수저라 이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그래? 제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무례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데? 누구길래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제 모습이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저는 정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한 그룹을 창업하셨고 아버지가 그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 저희 아버지는 단어 그대로 회장님이세요. 저는 그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이고요. 흔히들 재벌이라고 하죠. 저는 그 재벌 3세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말 그대로 최대치를 누리고 살았어요. 정말 부모 잘 만난 덕에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라는 건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쳤죠. 게다가 너무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외모도 어디서 빠지지 않을 만큼은 되기도 했습니다. 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감사히도 유전자도 타고난 것 같아요. 게다가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강요하는 성격들도 아니셔서 정말 제 삶에는 고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마저도 제가 싫다고 하니 두 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무언가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 삶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죠. 그 남자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집안도 능력도 말이죠. 그 어느 것 하나 튀는 것 없던 그 남자에게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정함입니다. 어쩌면 첫눈에 반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만나러 회사에 간 날 건물 입구에서 짐을 든 어르신을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를 보기 위해 아버지 회사에 이유 없이 들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를 보게 된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남들이 보면 뭐 그런 걸로 사랑에 빠지냐 하겠지만 저는 그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연 아닌 우연으로 마주치는 일이 잦았고 눈인사 정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커피가 밥으로, 밥이 영화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저는 제가 누구의 딸인지 말하지 않고 그와 2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가 사원이고 자리를 덜 잡아서 좋은 집, 근사한 결혼식 같은 건 해줄 수 없다는 말에 제가 다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가 잘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허락은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본인의 회사 사원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시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함께 이겨내자고 둘이서 손 꼭 붙잡고 이야기했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부모님은 완전 두 팔 벌려 환영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본다며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별말 없이 허락하셨거든요. 오히려 그의 부모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게 그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조용히 진행했어요. 정말 친한 지인분들이나 초대해야 할 분들만 모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어머니는 좀 많이 서운해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 괜찮아지신 듯 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희는 정말 잘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다정하고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그를 점점 예뻐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저를 불러다가 회사 경영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한번 떠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말이죠. 저희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다 해서 정말 아무도 그가 우리 아버지의 사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언젠가 알게 될 사실이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그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걱정이고 고민이고 없이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1년쯤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고 출근할 때면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없어. 당신 요즘 너무 고민 많고 힘들어 보여. 그런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늘 대화가 많던 저희가 어느 순간 대화가 줄어들었고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집에서까지 저렇게 티낼 필요가 있나 싶고요. 자기 요즘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쁘고 나랑 길게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은 나. 우리 아직 신혼이야. 이제 결혼 1년쯤 지났다고. 미안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쉬고 싶어.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남편 좀 덜 힘들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성격상 그러면 화를 낼 것 같았기에 꾹 참았습니다. 제 마음고생이 날로 깊어지던 어느 날 어쩌면 남편의 그 힘듦이 회사 일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있는 곳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매번 나 피해서 받아? 피하다니. 일 관련 전화니까 조용한 곳에서 받는 거지. 앞으로는 그냥 앞에서 받아. 내가 불편해서 안 돼.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숨겨야 하는 비밀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1년 만에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제 결혼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속만 썩여가는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도 걸려온 전화를 보고는 제 눈치를 보며 서재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그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부장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리는 남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 진짜 부장님이구나 하는 안심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주말에도 전화를 거는 그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지만 거기서 제 남편을 왜 이렇게 찾냐고, 제가 누군지 아냐고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 건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번호인데 제가 휴대폰을 잘못 만지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네요. 소문에 그 김사원 부인분이시구만. 네. 회사로 몇 번 김사원 마중 나온 적 있지? 직원들이 보고 다들 엄청난 미인이라고 칭찬하시던데. 다짜고짜 말을 놓는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의 상사라는 사람이니 저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회식 때 나오면 좋겠구만. 제가요? 그 소문의 얼굴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꼭 한번 나와. 알겠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며 그 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는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나가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화가 많이 난 듯했습니다. 제 행동도 행동이었지만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자기도 나를 좀 이해해줘. 우리 아직 신혼이야. 그런데 매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전화나 문자도 뒤에서만 받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할지 또 무슨 생각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한테 그 부분은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런 알지 않아도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저희 부부의 냉전은 꽤 오래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날은 좀 많이 늦는다 싶긴 했어요. 전화를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띵동하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문을 연 그곳엔 술에 잔뜩 취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부축하고 있는 두 명의 남편 또래 남자들이 있었어요.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뭘 이렇게 마셨나 싶은 마음에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 있는 사이 정신이 비교적 말짱해 보이는 한 명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 팀 회식이 있었는데 부장님이 김사원한테 술을 너무 많이 권하셔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 부장님은 왜 그렇게 김사원만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부장이라는 작자인가 싶어서 화가 나려던 것도 잠시 그 두 직원이 집 안까지 남편을 부축하며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야, 김사원 집이 엄청 삐까뻔쩍하네. 금수저라는 소문이 진짠가 봐. 정신 차려. 예의 없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을 눕히고 나가는 길에도 그 두 직원들은 연신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확실히 얻을 수 없는 집이긴 했겠죠. 그 두 사람이 나가고 잠든 남편의 거칠어진 얼굴을 보며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남편을 설득해 회사에도 알려야겠더라고요. 안 돼. 그걸 알리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난 뒤에 얘기야. 남편은 확고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잦은 남편의 야근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회식도 점점 늘어가는 듯했어요. 그리고 회식을 하고 온 날에는 더더욱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회사에 말하자. 나는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당신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조금만 참아줄 수 없을까? 누구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달리 대할 게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남편의 그런 점을 사랑했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회식인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 부장이라는 작자를 속으로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어? 오늘도 회식이야? 아이고, 안녕하신가? 내 목소리 기억하겠어요? 그 부장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우리 김사원이 너무 술에 취해서 전처럼 데려다 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와서 좀 데려가. 아니, 사람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정말 꾹 참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초인의 인내심이었어요. 어딘데요? 그렇게 참을 인자를 새기며 부장이 말해준 회식 자리로 갔어요. 왁자지껄한 그 회식 자리에서 남편만 잔뜩 취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그 부장이라는 작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혼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기분 좋은 얼굴로 옆에 다른 직원들에게 또 술을 권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붉어진 얼굴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대체 언제 봤다고. 소문대로 엄청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앉아봐. 아니에요.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 볼게요. 어허, 어른이 앉아보라고 하면 앉아보는 거야. 그 무례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정말 꾹 참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나오는 말들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듣기로는 집이 엄청 좋다면서 김사원이 그런 티가 정말 하나도 안 나서 몰랐지 뭐야. 이런 미인으로 괜히 얻는 게 아니라니까. 역시 집안에 돈이 많아야 해. 안 그런가? 부장의 그 말에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들을 지었습니다. 그 직원들도 저 부장 비위 맞추려면 꽤나 고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집은 얼마나 해? 저도 잘 몰라요. 김사원 부모님은 뭘 하시길래 그렇게 좋은 집을 얻어줄 만큼 부자신 거야? 평범한 일에서 그런 집을 어떻게 얻나? 여기도 말을 하나도 안 해줄 건가 보네. 김사원 술을 그렇게 먹어도 죽어도 자기 부인 얘기랑 집 얘기는 안 하던데. 부부가 똑같아.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하며 화를 식히고 있던 그때 그 부장이라는 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리 와봐. 술 한 잔 따라봐.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치며 한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말을 왜 두 번 하게 만들어?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르라니까. 나도 이런 미인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받아보고 싶네. 정말 경악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인상을 썼어요. 싫은데요? 싫어? 남편 승진하는 거 안 보고 싶어? 출세길 막지 말고 이리 와서 따라보라니까. 죄송한데 제 남편은 출세길 막힐 일 없어요.
왜 없어? 내가 고과 거지같이 써주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던가 말던가. 저희 남편은 출세길 안 막혀요. 자기 남편 금수저라 이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그래?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무례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데? 누구길래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문덕수세요. 문덕수? 그게 누군데? 부장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이름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장님 성함이 문덕수 아니시냐? 맞긴 한데 설마 회장님한테 딸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일찍 시집 가셨. 술집에 잠시 정적이 일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장이라는 작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표정이 참 웃겼습니다. 에이, 문덕수가 우리 회사 회장님은 아니겠지. 그런 이름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써 부정하는 모습에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시는 그 회사 회장님 맞아요. 저는 문덕수 회장님 외동딸 문지아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자 문덕수 회장님 하나밖에 없는 사위입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 김사원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 부장님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수군거림이 계속 오갔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해요? 더군다나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내일 가서 직속 상사이신 박 이사님께 물어보세요. 문지아가 다 말했다고. 그분은 다 아시니까. 그제야 믿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이 진짜라는 게 와닿았던 걸까요? 새파래진 얼굴로 손을 덜덜 떨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수군거리던 다른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아 남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일어나. 집에 가야지. 저 더 이상은 못 마셔요, 부장님. 남편의 그 주정에 다시 한번 욱하는 마음으로 그 부장이라는 작자를 노려봤습니다. 움찔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며 남편을 부축하려 하자 전에 저희 집에 남편을 데려다줬던 남자 사원 둘이 빠르게 다가와서 남편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에 그 집으로 데려. 아니,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렇게 저희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좀 참지 그랬냐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다는 말에 그 인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며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가 끝난 직후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잘라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사람을 자르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한 해고 사유도 아니라고요. 부서 이동 정도로 해결하시라는 아버지와 그것도 싫다 하는 남편 사이에 언쟁 아닌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그 부장의 부서 이동은 없었던 일이 됐죠. 저는 남편을 완벽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인 때문에 뭔가가 바뀌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그동안 그의 성품을 보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편이 그 부장에게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회사 사위와 한 부서에 그것도 자신이 정말 괴롭혔던 직원과 한 팀에서 계속 얼굴 보고 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평사원 중에 오너의 사위가 있다니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밝혀진 거면 더더욱 사내에서는 말들이 많았겠죠. 들었어? 그 팀에 회장님 사위 있다는 거? 부장이 회장님 따님 분한테 술 따르라고 했다가 빡쳐서 다 밝힌 거라면서요. 그 부장은 이제 어떡하냐? 출세길이고 뭐고 다 막힌 거죠 뭐. 여기저기 남편을 구경 오고 같은 팀 직원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더 그랬겠죠. 부장은 그 다음 날 급하게 휴가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싹싹 빌어올 줄 알았는데 숨는 쪽을 택한 것 같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단속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전화였어요.
솔직히 이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부하 직원들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누군지 다 알게 됐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인지 뭔지 아버지가 이번 일로 남편을 정말 신뢰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보는 눈은 나를 닮았어. 맨날 좋은 건 다 당신 닮았대. 박 이사가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 그 부장한테 그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해도 불만 한마디 없이 자기 일을 착실하게 잘했다고. 너무 착실해서 저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 남자가 진국인 거야. 그렇게 그 부장은 며칠간 잠수를 탔다가 회사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부담스러워. 사실 저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의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고 그 딸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일절 없는 건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니 저희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고 다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남편은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종종 회사로 찾아가 퇴근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회사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회식 때 봤던 남편의 팀 사람들이더라고요. 마주쳐서 괜히 인사하고 이런 것도 썩 하고 싶진 않아서 뒤를 돌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 본 듯 했어요. 그러니 그런 대화를 나눈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집에 갔을 때 너무 신기했다는 게 그거였다니까. 김사원한테는 그 특유의 금수저 느낌이 안 나거든. 그런데 집이 으리으리해서 진짜 놀랐어. 특유의 금수저 느낌이 뭔데요? 있잖아. 그 막 태생부터 여유로운 느낌. 가진 사람들만 풍기는 그런 게 있어. 조급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묘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높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냥 재수 없는 느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되나? 그 회장님 딸인분도 그런 느낌은 안 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잠깐 뵈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 회장님 딸은 그 느낌이 딱 있어. 전에 나 김사원 데려다 주러 집에 갔을 때에도 묘하게 사람을 자기 아랫사람 다룰 듯 했다니까. 그랬나? 나는 잘 못 느꼈는데. 그냥 되게 미인이시라는 거 말곤. 네가 둔해서 그래. 기분 나쁜 뒷담화였지만 없는 데선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뭐하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워낙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지라 그런가 보다 하기도 했고요. 그럼 김사원이 이 회사 다 물려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딸이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며. 남자판 신데렐라라니까. 진짜 무슨 복이야.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대체 뭐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건지. 왜요? 성격 엄청 좋으시던데. 성격은 나도 좋아. 남편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서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벌써 왔어? 멀리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열심히 뒷담화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싱긋 웃으며 까딱 인사를 하고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나왔어요. 제가 들었고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고생을 하겠죠. 그 부장이라는 작자의 뒤시하기도 해야겠죠. 그 이후로 한동안 정말 없는 듯이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잊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남편이 그걸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으니까요. 회식도 야근도 없어졌고 남편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장이 스스로 부서 이동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박 이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만나기 싫었지만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픽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자기 옆자리에서 술 한잔 따라보라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잔뜩 기가 죽어 눈치나 살피고 있는 모습이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날 일을 제대로 사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조차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아니고 한참이 지나간 뒤에 사과라니.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신다는 게 별로 진정성에 와닿지는 않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벙쪘습니다. 괴롭히다뇨? 누가 누굴 말하는 건지 몰라서 허하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괴롭히다뇨? 제가요? 그날 이후로 박 이사님도 저를 대하는 게 다르시고 부서 이동 요청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다 위에서 지시하신 거잖아요. 묘하게 저를 탓하는 듯한 그 말투에 정말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님께 따로 뭔가 말씀드린 게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의식에 완전 사로잡혀서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자신을 그냥 가만 좀 두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뒀거든요. 제가 여기서 박 이사님께 전화해서 부서 이동을 시켜달라는 것도 멀건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제 탓만 하는 그 모습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나간 제 자신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회사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로 말이죠. 그 부장이 사내의 익명 게시판에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저희 회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그 글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며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지난날인데 최근에 있었던 어느 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하 직원은 평소에 일도 곧잘하고 심성도 발라서 제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일적으로 조금 더 의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회식 자리 같은 곳에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대했고요. 그날도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좀 과음을 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함께 술이나 한잔하자 권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정말 잘못한 거긴 하더라고요. 제가 취하기도 했고 기분도 너무 좋았던지라 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내분이 저희 회사 오너분 따님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놀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군지 말하시고는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로 남편인 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겪은 일들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원진 분들이 저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빼거나 요구사항들을 노골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기 시작했고 인사 이동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이루어졌어요. 그 부하 직원은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아직도 제 밑에 있는데 그전과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요. 회사에 부풀려져 소문이 난 부분들도 많고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회사 생활이 지옥 같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지라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저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없지 않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는 명백히 갑질이고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제대로 적지 않고 또 자신이 당했다는 일들도 아무도 한 적이 없이 오롯이 자신의 피해망상일 뿐인데 저런 글을 써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니. 회사 내부에서는 그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큰 논란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부장이 더 욕을 먹는 분위기였지만 그 글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글 내용 중에 보여지는 내용들로 여러 추측들이 오갔고 아버지 회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회사의 법무팀에서는 글 작성한 그 부장이 합의를 요구하니까 합의금을 주고 글을 내리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노리고 쓴 글이 분명했고 그 부장의 잘못이 너무 명백했어요. 절대 사과도 합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는 건 오히려 저였어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그건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만류했지만 저는 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의 잘못됨을 알리기로 했어요. 매일 11시 넘어서 퇴근하던 남편, 이틀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던 회식, 업무 관련 전화가 주말에 왔던 것들은 증명이 다 가능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면서 주고받았던 저와의 수많은 톡들과 주말의 통화 기록 등등으로요. 문제는 회식이었습니다. 제가 제 정체를 밝히고 갑질이 시작되었다는 그 회식이요. 시간이 지나 CCTV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지만 법무팀을 통해 알아봤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술이나 한 잔 따라 보라는 소리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저를 향해 내민 술잔과 옆에 앉아 보라는 듯 자신의 옆자리를 팡팡 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시끄러워지는 게 회사에는 좋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부장이라는 인간과 합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서 밝히라고 말해주더군요.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건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글을 올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반성이라는 걸 하지 않는구나. 그냥 두면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 모든 자료들을 포함한 제 입장문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요즘도 그 부장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부장의 뻔뻔함과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세상이 그 부장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 역전된 거였죠. 그 부장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몇 억 쥐어주면서 합의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겠죠. 그런 어림도 없는 꿈을 꾸며 어쩌면 행복에 부풀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돈 넘은 회식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야근 없다고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눈치 주는 직장 문화.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현대판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기사들도 함께 나와서 신경에 거슬리긴 했지만 이미 한번 각오한 일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며? 난 정말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그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만나겠다며 그 자리에 나갔어요.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봐도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 글에서는 상당히 당당하시더니 오늘은 아니시네요.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 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보란 듯 과도하게 말이죠.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그쪽 사모님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과하시는 게 제일 어이가 없네요. 술 한 잔 따라보라던 그 당당한 태도는 다 어디 가고. 그건 누구신지 몰라 뵙고. 누군지 모르면 회장 딸이 아니면 술을 따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세상에 상사 술을 따라야 되는 사람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부장은 누가 봐도 과한 액션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저를 한 번 더 곤란하게 만들 심산이 분명했어요. 큰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저희 두 사람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그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일반 평사원의 부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그렇지, 저게 맞는 말이지 하며 동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웅성거림을 들었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갑자기 제 발목을 잡고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회사의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한 가정의 아버지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까지 저러다니? 저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부장님을 자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관련해서 회사 분들에게 요청드린 적도 없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월권 행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일 당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내 평판은 이미 그 전부터 안 좋았던 거 아시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찍혔고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한 번 더 게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부장의 편은 거의 없었고요. 그 부장은 그 뒤로 정말 죽은 듯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장과 저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장은 그 뒤로 부서 이동을 해서 아버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원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회사에 딱 붙어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저희 부부 이야기가 세상을 통해 나가는 바람에 남편은 원치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힘들어했어요. 어딜 가나 남자 신데렐라는 등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재벌집 사위가 된 거냐는 등 평소라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잔뜩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 점이 너무 미안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과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다 각오한 일이야. 언젠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 빨리 겪으면 나중에 편하고 좋지 뭐.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부장과의 사건은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 명확하게 세상에 다 밝혀진 거니라 저희에게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회사에 나 몰래 와서 나 보고 간 일 있어? 응? 아니,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돌아? 무슨 얘기? 직원들이 남편 몰래 하는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몰래 찾아와서 남편을 감시한다고요? 그 부장 사건 때 제가 남편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과 남편을 의심해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두 번 아버지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어서 그 소문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남편은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좀 알아봤더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랍니다. 제가 의부증인데 그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에 다녀와야 할 정도라는 등 정신이 그렇게 이상하니까 재벌집 딸이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한 거라는 등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등 정말 별의별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소문이 점점 커져서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쯤 되니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커지는 소문에 대처할 방법이 뾰족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면 돌파하기로 했어요. 그 소문의 진원지를 잡기로 말이죠. 가만두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범인은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 로비에서 저랑 제 남편 뒷담화를 하다가 걸린 남자 사원 있잖아요. 그 사원이더라고요. 뭐 놀랍지는 않았어요. 뒷담화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보여서요. 그런데 사실 소문의 진원지를 알았다고 해서 달리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고소를 하자니 일을 더 키우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기엔 저 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이 생각을 한 건 어느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날도 남편과 데이트를 하려고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사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딘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길래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저 통화 내용을 들어야 한다는 촉이 딱 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너 맨날 다른 남자애들이랑 술 마시고 다녔잖아. 그중 아무나랑 사고 쳐서 생긴 앤지 내 앤지 내가 어떻게 알고 책임을 지냐? 너 같은 애들 뻔해. 내가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발목 잡으려는 거잖아. 야, 내가 알아보니까 중절 수술 200이면 하더라. 계좌 불러? 200 보내줄 테니까. 아니다, 카톡으로 송금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완전 쓰레기 그 자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데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카톡으로 수술비를 송금하다니요.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말했어요. 그런 일은 그냥 모른 척해. 저런 쓰레기를 모른 척하면 어떡해. 게다가 우리 소문도 저 사람이 다 내고 다녔다는데?
그 복수심으로 이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야. 자기야. 그리고 저 일은 그 여자분이 비밀로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간과했던 부분을 남편이 집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 여자분도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더라고요. 하마터면 똑같은 사람이 될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그 일은 듣지 않은 걸로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회사에 갔다가 로비에서 두 손에 종이 한가득 들고 있는 여성분을 봤어요. 경비원에게 막혀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분 아니면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은 그 여자분은 다름 아닌 그 남자 사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카톡으로 돈을 송금받았던 바로 그녀 말이죠.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어서 대자보를 붙이러 왔다는 말에 순간 번뜩하고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고 본인 신상도 오픈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회사 익명 사내 게시판 아이디랑 비밀번호 드릴 테니까 거기에 주어 없이 글을 써보세요. 그럼 본인도 본인이라고 나서지도 못하고 소문은 나고 아주 곤란해지니까. 그녀는 제게 받아간 아이디로 곧장 사내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저는 이 회사의 남자 직원분과 오랜 시간 연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꿀 만큼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다 했을 때도 기다렸고 운동도 좋아하지 않지만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그를 따라서 매번 운동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알게 된 다른 남자분과 저를 끝없이 의심했고 그 때문에 저희는 싸움이 잦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랑 헤어지고 싶은데 핑계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임신했다는 저의 말에 단칼에 연락도 끊고 본인이 의심하던 남자의 애 아니냐며 막말을 하고 얼굴도 보기 싫다며 카톡으로 중절 수술 비용을 보내다니요. 그 돈을 받고 너무 비참해서 사라져버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대자보를 붙일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이 글의 주인공이 자신인지 아닌지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회사를 다니는 글을 보는 게 더 통쾌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야, 이 자식아. 그건 네 애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냥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싶다고 하지. 어디서 쓰레기같이 다른 남자랑 엮어서 발을 빼려고 해.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빠르게 유추가 되었습니다. 외국 유학을 갔다가 클라이밍을 취미로 즐기는 젊은 남성이 회사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 중의 경우에 수 몇 개를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건 한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남자 사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다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니 견딜 수가 없었겠죠. 소문이라는 건 그런 건데 왜 다들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들 할까요? 이제 진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아,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아버지와 매주 주말 바둑도 두고 산책도 가면서 아주 1등 사위가 되었어요.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회사에 돌던 소문도 그 남자 사원이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제는 조용해졌답니다. 일 잘하고 착하고 바른 제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 덕에 승진을 해도 뒷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제 남편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냐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달이 너무 예쁘다. 같이 산책에 나갈까? 달이 예쁘다고 산책을 함께 가자는 이 남자가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 저같이 돈도 많고 외모도 괜찮은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자기들의 기준이나 수준에 맞는 이야기들을 가져다 붙여서 자꾸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장님도 사실 제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건지 왜 그런 큰 집에 사는 건지 남의 일을 궁금해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소문내는 이야기들을 이용하려 했고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뿐인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이유를 가져다 붙입니다. 조건이 안 맞네, 누가 더 아깝네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더 행복할 텐데 왜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시선들과 싸워나가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을 평가하고 또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하니까요. 저희 부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편은 잘 애쳐나갈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믿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나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은데 도련님 면회 좀 다녀오려고. 거길 왜 가? 그냥 도련님이랑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당신이 영벽을 세우는 느낌이라 도련님이 집에서 편히 못 쉬는 것 같아서. 뭐하러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 쓸데없긴. 그럼 당신이 좀 잘 챙겨주지 그랬어? 내가 좀 성격이 그렇잖아. 알았어. 당신이 좀 챙겨봐줘. 필수품 사줘서 고맙죠. 그럼요.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 도련님을 만난 건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 동생 기특하게 이런 것도 준비한 거야? 당신도 도련님 보고 좀 배워.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큰 사건을 겪고 난 뒤 일부러 더 바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 일에 더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남들이 들으면 속이 시원할 이야기이지만 저에게는 상처였던 이야기인지라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께서 혼자 남편과 도련님을 키워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남편이 나서서 도련님을 돌보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차가 아무리 많이 나는 동생이라고 해도 남편도 어린애인데 얼마나 엄마처럼 잘 돌볼 수 있었을까요? 남자 셋이서 살다 보니 집안일도 엉망진창이고 세심하게 챙겨줄 사람이 없다 보니 도련님이 학창시절에 많이 엇나가고 그랬었다네요. 더군다나 시어머님이 사고를 당한 일도 도련님이 어릴 때 과자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조르는 바람에 빨리 가서 사온다고 서두르며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도련님한테 마음에 유감이 상당히 많았던 터라 아무리 챙긴다고 챙겨도 속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부감을 숨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남편은 그 일을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다 잊고 받아줬어야 했는데 자기 속이 좁아서 친해질 생각을 못했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기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대학생이 되었던 도련님도 30이 넘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부채감이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시아버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였습니다. 어쨌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저와 남편의 나이가 32살이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에 도련님의 나이는 딱 21살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기 무섭게 시아버님이 무책임하게 도련님도 다 컸으니까 본인도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제주도에 작은 집을 구해 내려가셨어요. 자연을 즐기면서 낚시나 하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며 다 버리고 떠나신 거죠. 도련님이 아무리 21살이라고 해도 돈도 없이 어떻게 혼자 대학을 다니면서 살 수 있겠어요. 원래 시아버님과 남편, 도련님이 살던 집을 시아버님이 내려간 뒤 신혼집으로 꾸미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고 도련님도 저희와 함께 한 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결혼한 신혼부부와 함께 살게 된 도련님은 괜히 눈치가 보인 건지 뭔지 2학년을 모두 마친 뒤 학기가 끝나자마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죠. 도련님이 눈치 보면서 살 입장은 아닌데 괜히 우리 부부 때문에 군대에 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면대면하게 굴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괜히 저만 가운데서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았죠. 근데 군대에 간 도련님이 또 짠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형이라고는 하나밖인데 군대에 간 도련님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시아버님은 제주도에 있으니 면회 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죠. 그게 하나둘 쌓이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뭐하고 저 혼자 면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하시죠? 저희 남편 직업이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건물 안전 기술사예요. 건물 짓는 동안 부자재를 나른다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직업은 아니지만 건물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직업이죠.
현장에서 하는 거 없이 도면 보고 관리 감독 살짝 해주고 커피 마시면서 유튜브나 보면서 오면 된다고 아주 편하다고 말은 하던데 뭐 실상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게 기술사라는 직함이 붙다 보니 연봉은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업이에요. 물론 시험이 그만큼 어렵고 경력도 가득 채워야만 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많아도 합격이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튼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불려나가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도련님 면회라도 가서 내가 이 집안에 녹아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요. 도련님 부대가 경기도 이천 쪽이라 집에서 멀지도 않았고 요즘은 버스 타면 한 번에 가는 동네이기도 하니까 일석이조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나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은데 도련님 면회 좀 다녀오려고. 거길 왜 가? 그냥 도련님이랑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당신이 영벽을 세우는 느낌이라 도련님이 집에서 편히 못 쉬는 것 같아서. 뭐하러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 쓸데없긴. 그럼 당신이 좀 잘 챙겨주지 그랬어? 내가 좀 성격이 그렇잖아. 알았어. 당신이 좀 챙겨봐줘. 그러면서 도련님이 마음을 열게 되면 자기도 다가가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남편이 먼저 노력하는 게 도련님 입장에서도 더 편할 텐데 했지만 남편이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한테는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터라 제가 두 형제의 돈독한 사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발판이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면회를 가니까 도련님이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11살이나 차이 나는 형수님이 면회를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면회라는 걸 너무 오랜만에 가봐서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요즘은 그 앞에서 다 사먹고 한다더라고요. 처음 두세 번까지는 도련님이 저를 보고 너무 어색해하고 막막해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괜히 왔나 싶긴 했는데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을 했죠. 군대의 생활은 어때요?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밥은 잘 나와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근데 도련님도 되게 군 생활이 외로웠나 봐요. 제가 자주 찾아가고 은근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슬슬 자기 이야기도 하나씩 하고 군대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 억울한 일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대여섯 번째쯤 만남에는 멀리서 환하게 웃으면서 형수님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때 딱 가슴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도련님에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요. 그전까지는 저를 불편해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는 저희 면회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굴어주니까 저도 되게 뿌듯했어요. 나이 차이 11살이 무색하게 은근 대화도 잘 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더라고요. 특히 연애 상담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 아시죠? 도련님의 그동안 연애사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면회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시간 언제 가나 계속 시계만 쳐다봤는데 나중에는 벌써 가야 돼? 할 정도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죠. 도련님도 군대라는 외딴 섬에서 지내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아버님도 도련님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니까 제가 되어주겠다고 마음먹은 거고 도련님은 그걸 받아주었고요. 처음에는 휴가 나와서도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고 인사만 하고 사라지곤 했는데 저랑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저랑 술도 한잔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어요. 남편은 그런 도련님의 변화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은근슬쩍 같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도련님도 남편을 어색해하면서도 저라는 교차점이 있으니까 두 사람 다 슬그머니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자주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정말 다른 형제들과 다름없이 둘이 장난치고 노는데 너무 벅차올랐어요. 결혼 처음 할 때 그 어색했던 공기가 무색할 만큼 웃음이 끊이질 않는 집안이 되었거든요. 하루는 도련님이 조금 과하게 술을 드시는 것 같더니 서로 울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속내를 다 털어놓고 나니 홀가분해 보이긴 했는데 그 이야기들은 절대 가볍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형이 미안하다. 우리 엄마 떠난 게 너 탓 아닌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형. 나는 내 탓인 것만 같아서 항상 마음의 짐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형까지 나를 대면대면하게 대하고 싫어하는 게 보여서 좀 힘들긴 했었어. 형이 되어가지고 속 좁게 굴었어서 미안하다.
네 잘못 아니니까 이제는 마음에 응어리 좀 내려놔. 서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앙금을 털어내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도련님도 울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다 같이 울면서 새로운 화합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술이 깨고 어색한 공기가 잠시 흐르긴 했지만 남편이 먼저 도련님을 꽉 안아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발판에 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저한테 참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도련님이 군대에서 만기 전역을 했고 복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도련님이 학창 시절에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린 것 치고는 공부를 꽤 잘했더라고요.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저희 말에 남편도 며칠을 고민하다가 도련님을 불렀어요. 남편의 연봉이 또래에 비해 무척 높기도 했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니 도련님의 대학 생활을 책임져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저는 물론 찬성했습니다. 도련님이 공부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2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건 싫었거든요. 도련님은 남편의 그런 마음에 고마워하면서도 은근히 본인이 나중에 취직하면 다 갚아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딱 잘라서 동생을 위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웹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물론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건당 얼마씩 가격을 책정받아 재택근무를 하는 처지라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기보단 들쑥날쑥한 처지긴 했어도 그래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웹디자이너들 가까이 돈을 벌었거든요. 집에서 도련님을 챙기면서 금전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으니 가족들 사이는 점점 끈끈해졌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남편이 제일 먼저 알긴 했지만 남편보다 도련님이 훨씬 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형수, 진짜예요? 나 그럼 삼촌 되는 거죠? 그럼요, 도련님. 이제 곧 조카 태어날 거예요. 저 정말 신나요. 우리 조카 태어나면 제가 뭐든 다 해줄 거예요. 야, 남들이 보면 누가 남편인지 헷갈리겠다. 도련님이 너무 좋아하는 탓에 남편이 헛웃음을 칠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도련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집을 꾸미게 되면서 딱 한 가지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의 크기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쓰던 안방을 리모델링하면서 저희 부부가 쓰게 되었고 두 번째로 큰 방이 남편 방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서재로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도련님은 제일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방 크기가 좀 창고처럼 작은 크기였어요. 아무래도 남자고 공부도 하는 학생인데 방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군대에서 생활하느라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괜찮겠거니 했지만 이제 복학도 했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방이 너무 작더라고요. 남편은 서재로 쓰던 본인의 방을 정리하고 아기 방으로 꾸미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이 졸업하고 취업 준비까지 하려면 제일 작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클 때까지는 안방에서 같이 자고 생활할 테니까 이참에 도련님 방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은 차마 못했었다며 저에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도련님에게 방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티를 안 냈던 건지 큰 방으로 옮겨준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도련님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고 도색하는 거였는데 드디어 장식장을 넣을 공간이 생겼다면서 좋아했어요.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 기뻐해주니까 저와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어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던 우리 도련님이 글쎄 제가 임신했다고 조카 선물도 챙겨주고 싶다고 몰래 과외 알바를 한 거예요. 나름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 그런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꽤 있었다면서 몇 개월을 틈틈이 모아서 저에게 선물을 안겨준 거죠.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작은 명품백이었어요. 저는 로고를 보고 너무 놀라서 이거 못 받는다고 환불해오라고 했지만 도련님은 강경하게 꼭 형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아이 키울 때 필수품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왔다며 젖병 소독기랑 우리 아이가 입을 내복까지 준비했더라고요. 도련님이 해실거리며 웃으면서 말했죠. 필수품 사줘서 고맙죠. 그럼요.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 도련님을 만난 건지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우리 동생 기특하게 이런 것도 준비한 거야?
당신도 도련님 보고 좀 배워. 우리 남편도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서 깜짝 놀라서 도련님한테 엄지척 해주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 센스를 좀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에 도련님 보고 잘 따라 하라고 저는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 가방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다를까봐 아까운 마음에 제대로 들고 다니지도 못했네요. 방 한가운데 걸어놓고 고사 지내듯이 명품백을 모셔뒀더니 남편이 보다 못해서 막 들고 다니라고 가방을 하나 더 사줬어요. 우리 도련님 덕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한테서 명품백도 선물 받아본 거죠. 제가 임신 3개월쯤 접어들었을 때 남들처럼 입덧이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정말 물 냄새만 맡아도 역한기가 올라올 정도로 심해서 나중에는 약까지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살은 쭉쭉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어지러움도 심해져서 수액을 맞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때 남편은 새 공사 일을 수주받아서 지방 출장도 가고 일이 바빠 저를 거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남편을 대신해 도련님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셨어요. 입덧이 살짝 가라앉아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도련님이 얼른 나가서 사다 주고 구하지 못할 음식들은 정말 인터넷으로 백방으로 알아봐서 어떻게든 구해다 주었어요. 날이 쌀쌀한데 수박이 너무 당겨서 수박바라도 사 먹어야 하나 했는데 수박 주스를 어디서 구해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는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출산하고 나서도 도련님의 조카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병원에 예방접종을 할 때도 도련님이 따라가 주었고 아기 분유나 기저귀가 다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도련님이 사다 주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저를 배려해서 삼시 세끼 밥도 다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장까지 다 봐오더라고요. 같이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이 저한테 젊은 신랑 둬서 부럽다고 놀리기까지 했으니 말 다 했죠. 저도 정말 도련님이 없었으면 2시간마다 깨서 밥을 달라고 보채는 아기를 어떻게 키웠을까 싶습니다. 살림살이도 전부 도련님이 책임져준 덕분에 아기 젖병 한번 제가 소독해 본 적이 없었죠. 다행히 도련님의 기말고사가 끝나고 종강을 한 시점이라 24시간 붙어서 조카를 같이 봐주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나이 대 남자가 육아에 대해 뭘 알겠어요. 혹여라도 조카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제 육아서적까지 빌려다가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그런 섬세한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도련님의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시아버님이 간간히 올라와 아이를 봐주고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었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잠도 더 오래 자고 보채는 것도 많이 줄어서 육아에 점점 능숙해졌죠. 그렇게 우리 도련님이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졸업식 날은 함께 보내야 되지 않겠냐며 시아버님이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긴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냐고 물었더니 그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 시아버님을 대접하고자 진수성찬을 준비했어요. 아버님,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아버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맛있는 걸로 건강하게 차려봤어요. 당신은 뭘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간단히 나가서 먹지. 고맙다 며느라가. 얼른 식사하자꾸나. 남편은 은근 타박하는 말을 하면서도 차려진 음식을 정신없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 시아버님이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아니, 아주 맛있어. 사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단다. 네? 아버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병원에 다녀오신 거 맞아요? 병원에 가봤더니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구나. 그래도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내 손주도 보고 갈 수 있고 말이야. 아버님 어떡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정말 고맙다. 덕분에 우리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갈 수 있었어. 그동안 나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아들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 너무 고생했어.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아프시다고 하니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올라오신 이유도 물론 도련님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였지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위암 말기라고 했어요. 위암은 생존율이 높은 병이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대기를 해두셨대요. 자리가 났다는 말에 제주도 생활을 빠르게 정리하고 올라오신 거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일주일 뒤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서울 근교의 교통편도 잘 되어 있는 곳이었죠. 저는 간간히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님의 간병을 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님에게 아이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 화목한 가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도 저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기 업고 다니면서 시아버님 병간호까지 한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시아버님은 오래 견디지 못하셨고 6개월을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기 나이가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아버님 재산이 많진 않았지만 은근히 알짜배기셨더라고요. 남편하고 도련님이 반씩 나눠가지고 제주도에 작은 땅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정리할 겸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빽빽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무가 조경에 많이 쓰이는 나무였고 부르는 게 값인 나무였어요. 땅값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나무였던 거죠.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를 팔고 나니까 억 단위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 돈이 통장에 찍힌 걸 보고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저랑 셋이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몰라요. 도련님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당당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원래도 공부를 잘하고 또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련님의 노력 없이는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도련님이 직장 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서글서글하니 굳은 일도 잘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필 그 무리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따냈고 도련님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던 거죠. 도련님이 어느 날부터 살도 너무 빠지고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괴로워해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런 도련님에게 어딜 가든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없다고 버텨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도련님을 차마 지켜만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도련님,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데 굳이 버티면서 회사를 다니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우리 신랑처럼 기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다가 기술사 자격증까지 노려보는 건 어때요? 기술사 자격증 따려면 아무래도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직업 아닐까요? 그게 나을까요, 형수님? 아직 도련님 나이가 젊기도 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도련님은 정말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건지 힘들게 입사한 대기업에 사표를 내고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험에서 기사 자격증을 따냈고 일을 시작했는데 같은 길을 걷겠다는 동생이 내심 뿌듯했는지 남편이 여러 방면으로 잘 이끌어 주었어요. 남편이 수주를 받은 건물 현장에 일손이 부족했는지 도련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도련님은 남편과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월급도 괜찮고 남편이 관리직으로 있는 회사나 다름없어서 그런지 도련님에게 다들 친절하게 군다고 했어요. 도련님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꽤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도련님이 또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저한테도 대면대면하게 구는 겁니다. 늘 살갑게 저에게 말을 걸어주던 도련님이 갑자기 찬바람 쌩하니 부니까 저도 좀 이상했어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옮긴 회사에서도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남편이 관리직이니까 저한테 말을 못해서 저러나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이유라면 굳이 저를 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몇 주가 지나고 도련님이 대뜸 분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도련님, 갑자기 왜요?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어요? 우리 지영이가 서운해할 거고 나도 서운해요. 아니요. 그냥 저도 벌써 30살인데 분가해야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이제는 혼자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영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더 크면 삼촌이랑 지내는 게 불편할 거고요. 삼촌, 어디가? 이제 우리 같이 못 노는 거야? 아니야, 지영아. 삼촌 자주 놀러 올 거야. 가만히 도련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지영이랑 놀아주느라 주말에도 못 쉬고 하니까 도련님 생각을 하면 자취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도련님, 나가게 되면 여기 근처에서 자취할 거죠?
사실은 이번에 대구에 있는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로 내려갈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기술사 공부나 차근차근 해서 시험 준비도 하고 싶어서요. 대구가 너무 멀다 싶었지만 KTX 타면 또 2시간 거리니까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련님은 서둘러서 자취 준비를 했고 저는 은근히 미심쩍었지만 보내줘야 했죠. 제가 엄마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련님이 자취를 시작한 이후 저랑 연락이 잘 안 닿더라고요. 매번 연락을 해도 잤어요. 바빴어요. 공부했어요. 이러는데 막말로 제가 뭐라고 도련님한테 닥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어영부영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빠 시간 내기가 어렵고 도련님의 연락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생존 신고만 하는 정도로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대구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가는 김에 도련님도 보고 주말에 올라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나랑 지영이도 같이 대구 갈까? 아니, 일 때문에 가는 거라서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서운했지만 나중에 따로 가겠다고 했죠. 주말이 되어서 오랜만에 도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련님, 잘 지내죠? 형 잘 만났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느낌이 딱새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대구에 간 사실조차 모르는 그런 느낌이 났다고 할까요? 당황해하는 도련님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 남편 안 만났어요? 도련님 본다고 대구 갔는데? 아, 네. 형이요. 지금. 뭐예요? 형 안 만났죠? 도련님 뭐 알고 있는 거 있죠? 나한테 다 말해줘요. 아니요, 형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형이 대구 오는 것도 몰랐어요. 요즘 일이 바빠서요. 누가 봐도 도련님이 변명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이 났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때부터 재택근무하고 있던 웹디자인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뻗어서 자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자며 카톡이며 SNS며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일 수상한 게 뭔지 아세요? 카드사 결제 문자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남편이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모두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그걸 일일이 프린트했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에 출장 간다고 한 날도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서 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고요. 숙박업소며 영화관 이런 내역들이 빼곡히 있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구멍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모조리 다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도련님, 진짜 이럴 거예요? 나 지금 카드 내역 다 확인했어요. 숙박업소며 데이트 장소 같은 거 내역 빼곡히 나오는데 아직도 모른 척 할 거예요? 그게 형수. 그러자 도련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걸 다 털어놓는데 남편이 정말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도련님이 남편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일할 때 거기 있던 경리랑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챘대요. 혹시나 하고 남편을 떠보니까 둘이 바람난 게 맞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했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리할 거라고 했다며 대신 자기가 동생에게 바람 피운 걸 들킨 게 수치스럽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얼굴 볼 때마다 그 경리가 생각날 것 같다고 그러면 형수한테도 죄 짓는 기분 아니겠냐 그러니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 나가 살아달라고 했대요. 저한테 말은 못하고 티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저를 피하게 됐고 집도 나가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련님,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했어야죠. 죄송해요, 형수님. 지금도 카드 긁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직 정리 못한 것 같아요. 혹시 그 경리라는 사람 사진 없어요? 저번에 회식 때 찍은 거 있는데 보내줄게요. 사진을 받아보니 아주 어린 여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련님이 말했죠. 형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바람 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차라리 잘 됐네요. 형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직도 만나는 거 보면요. 이혼하겠다고 형수가 마음먹었으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잡으러 갈 때 제가 필요하면 같이 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작전을 짰어요. 은근슬쩍 남편한테 주말에 또 출장 가냐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도련님한테 다녀올 거라고 하고 집을 비울 거라고 언지를 줬죠.
그러니 남편이 신나서 저한테 대구 구경도 하고 포항도 가까우니까 바다 구경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기도 데려가서 오랜만에 삼촌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막등 떠밀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자기 며칠 다녀올 거야?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렇게 주말이 다가와 배웅하는 남편에게 웃어주고는 친정에 애를 맡겼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서 도련님을 만났는데 도련님이 차를 렌트해 왔더라고요. 집 앞에 잘 안 보이게 주차를 해두고 그 여자가 들어가나 남편이 나오나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아주 삐까번쩍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차를 뒤쫓아가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증거를 남겨주었죠. 도착한 곳은 영화관이었고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진 속 그 경리가 맞았습니다. 도련님도 맞다고 했죠. 영화관에서 나와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가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식 주택이라서 세탁실로 향하는 외부 계단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혹시 몰라 열쇠를 늘 들고 다녔는데 그날 때마침 쓸 날이 온 거죠. 그쪽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주방 쪽이랑 연결된 세탁실이라 몸을 숨기고 거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경리가 신나서 떠들고 있더군요. 우리 진짜 여기 있어도 돼? 나 너무 불안한데? 너 우리 집 와보고 싶어 했잖아. 마누라 애 데리고 지방 가서 오늘 안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 와이프 그 도련님이랑 바람난 거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이 집에 내가 들어와 살면 딱인데. 자기랑 나랑 너무 늦게 만났어.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참고 있는데 도련님이 완전 프로 감독처럼 그 모든 걸 다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든든한 마음에 저도 더 참아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우리 불륜인 거 눈치챘다고 안 했어? 오늘 가서 말하면 어떡해? 그럴 일 없어. 걔 내보낸 게 우리 사이 알게 돼서라며. 내가 너네 형수 가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라 그랬거든. 너랑 정리할 거니까 시간도 좀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대구 가서 살아라 하니까 군소리 없이 가더라. 멍청한 게. 근데 왜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듣는 거야? 뭐 죄진 거 있어? 내 동생이 우리 엄마 잡아먹었거든. 엄마 죽고 그 부채감이 남아있겠지 뭐. 이미 예전 일이라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눈치 보는 게 좀 편하게 이용해 먹기 쉬워서 내버려뒀지. 거기다가 지 형수한테는 또 끔찍하게 잘해요. 그 말에 도련님 얼굴이 시뻘겋게 질리면서 정말 부들부들하는데 바람난 남편은 제 남편인데 상처는 도련님이 더 많이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도련님 불쌍해서 눈물 날 것 같고 제가 결국엔 못 참고 뛰쳐나갔습니다. 야, 이 망할 더러운 것들아.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자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 다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래는데 도련님이 뒤따라 나왔죠. 너희 뭐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뭐? 무슨 짓거리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더러운 놈아. 어디 이따위 추잡한 짓을 하면서 애먼 사람 마음을 들먹거리면서 협박을 해. 그러면서 제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저한테 진정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상간녀는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도련님은 현관문을 막아섰죠. 시아버님이 남겨준 집에서 가족 사진이 저기 떡하니 걸려 있는데도 바람이 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지 말입니다.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자 도련님이 저를 딱 붙잡더라고요. 형수님, 증거 다 모았어요. 걱정 마시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우리 도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뿐인 형이라고는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고 남편은 동생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는 게 사람 맞습니까? 현관문 앞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던 상간녀는 제가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을 쳤습니다. 남편도 뒤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목덜미를 꽉 잡더라고요. 아니, 형 집은 여긴데 형이 가긴 어딜 가? 그러자 남편이 막 저와 도련님 눈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카메라를 남편에게 쓱 들이밀었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이혼 합의하자고 동영상 남길 거니까 카메라에 대고 대답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한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이 집 팔아서 반반 나누겠습니다.
팔지 않을 시세의 반을 주겠습니다. 상간녀랑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혼을 해도 지영이와의 면접 교섭권 자격이 없다는 걸 인지하겠습니다. 남편에겐 매우 불리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는 남편은 제 말을 고지 곧대로 따라 읊게 됐죠. 저는 다음 날 도련님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이 똑부러지게 동영상에 남편의 육성으로 이름, 나이,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다 말하게 시킨 덕분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동영상 증거가 이혼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고 재산 분할 소송도 당연히 걸었죠.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더니 정말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서 합의금 두둑하게 받자고 하시길래 변호사님 믿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고 합의금 3천만 원을 챙긴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간녀 동네에 플랜 카드 현수막을 만들어서 걸었고 상간녀 사는 동 우편함에 일일이 상간녀 소송 걸린 거, 제가 이긴 거 쫙 프린트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상간녀도 악에 바쳤는지 뭔지 저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거짓말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에 속 시원하게 사이다 콸콸 쏟아 부었으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집 반값을 통장으로 받고 위자료도 나무 팔았던 돈을 가지는 걸로 끝냈습니다. 남편이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버려뒀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주는 돈이다 생각하고 제가 챙기게 된 거죠. 양육비는 아쉽게도 2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없었지만 12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과 도련님은 절연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추후에 어떻게 저를 도와 그런 발칙한 짓을 할 수 있냐며 도련님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대요. 찾아와서 때리는 신용도 하고 온갖 저열한 협박은 다 했더라고요. 물론 도련님은 그 모든 통화 녹음본을 들고 경찰을 찾아가 접근금지 신청도 냈고요. 결국 대구 생활도 청산하고 우리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과 살던 집에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게 되었거든요. 이혼하고 돌아간 게 너무나도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긴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도련님은 친정 근처에 자리를 잡은 뒤 저에게 꾸준히 요청을 했어요. 저희 딸 공부하는 거 도련님이 지원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받은 유산도 있고 하니 자신은 살림살이가 넉넉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활동할 때까지 용돈도 주고 일일이 챙겨준 게 다 형수가 한 거 아니냐면서 은혜 갚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비밀 없이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달라고 했어요. 가끔 조카 용돈도 주고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애 양육은 제가 해야 하는 게 맞고 전 남편이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전 남편과 저령까지 한마당에 의지할 곳은 저뿐이라며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 중이고요. 전 남편은 결국 상간녀 소송 걸려서 집안 망신시킨 거부터 시작해서 돈 물어주고 양육비 매달 줘야 하는 거 등등 상간녀랑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세기의 사랑인 척하더니 얼마 못 가 파국을 맞았다는 소식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정에서도 도련님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며 지난주에도 저희 친정집에서 다 같이 밥 먹고 갔네요.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갈 때까지 제가 옆에서 가족처럼 의지처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도 앞뒤가 다른 인간이랑 이혼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